안데르센이 사망한 뒤 그의 몸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 끝에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첫사랑인 리보트에게 받은 편지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는 2줄짜리 답장을 무려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19세기 낭만주의가 나온 천재 작가 안데르센은 이렇듯 죽음의 순간마저 멋진 엔딩을 선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이 감동적인 일화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까요? 영화나 뮤지컬로 나왔어도 수십 편이야 마땅할 것 같은 멋진 이야기인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게 안데르센의 계획된 연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안데르센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화의 아버지니 스토리텔링의 천재니 하는 두꺼운 옷은 잠시 벗어놓고 맨살에 안데르센을 만나볼까 합니다. 무릎 위에 아이들을 올려놓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화의 아버지로 남기고 싶은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가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준비가 된 사람만 찐 안데르센을 찾아 200년 전 북유럽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코 선생의 동화의 부학 집도를 맡고 있는 병코입니다. 오늘은 안데르센 동화가 아닌 인간 안데르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데르센은 오덴세 빈민가 구두수선실을 겸한 단칸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간의 수공업 노동자들이 그러했듯 그 역시 매우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0대가 되었을 때 안데르센은 자신에게 한 가지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목소리였습니다. 가늘고 고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던 안데르센은 동네 곳곳, 때로는 귀족들의 저택을 돌면서 즉석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약간의 공연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푼 두 푼 공연료를 모아 여행 경비가 마련되자 추천서 한 장과 함께 오페라 가수의 부푼 꿈을 안고 코펜하겐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안데르센의 나이 15이었고 여비는 겨우 며칠 취식할 수 있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수에 도착한 첫날 그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국립발레단의 오페라 가수인 샬 부인의 저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샬 부인은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안데르센은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지만 사정한 끝에 샬 부인 앞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는데요. 신발을 벗어 던지고 쓰고 있던 모자를 탬버린 삼아 춤과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요? 몸짓은 과장되고 노래는 음정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가사 역시 즉석에서 지어낸 엉터리였죠. 그가 미쳤다고 생각한 샬 부인은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집 밖으로 그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안데르센의 생애 첫 번째 오디션은 이렇게 엉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던 그는 공연장과 극단을 찾아다니며 단역이라도 맞게 해달라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무대 경험이 전무한 데다 기초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그를 받아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귀족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울며불며 매달린 끝에 자선가들의 도움으로 도시 생활을 연명할 수는 있었지만 배움에 대한 그의 나태함에 자선가들 모두 저주에 가까운 욕설과 함께 그를 손절해버렸습니다. 안데르센은 변성기를 겪고 나서야 가수의 꿈을 접고 희곡 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라틴어는 고사하고 모국어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그는 어디서나 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중 재무장관인 요나스 콜린을 만나면서부터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후원자인 요나스 콜린이 처음으로 베푼 후원은 배우나 작가로 화려한 데뷔가 아닌 지방에 있는, 그것도 자신보다 6살은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문법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라 이번 시리즈에선 다루지 않았던 성냥팔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안데르센 종화 중에 어린이들을 가장 많이 울렸던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슬픈 이야기는 안데르센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일종의 가족 드라마입니다.
추운 겨울 거리로 나가 성냥을 파는 소녀는 어린 시절 길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해했던 안데르센의 어머니이며, 마지막에 등장하는 환상 속의 할머니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외할머니를 소환한 것이죠. 동화에서는 마지막 성냥과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현실에서 그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면서 손빨래 일로 연명하던 어머니는 안데르센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 재정적인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도 유망한 청년 작가는 왕실의 보조금을 받아 로마 여행을 즐기고 셀럽들의 꽁무니를 쫓아 호텔을 전전긍긍하는 동안 어머니의 간청은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고향을 찾았지만 고작 며칠도 못 버티고 도시가 그립다며 징징거리다 돌아와 버렸고, 여행 중에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을 때 역시 별일 아닌 양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여러 작품에 자주 등장시켰던 자상한 할머니는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묘소 한번 찾아가지 않은 걸 봐선 딱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정성을 다해 집필했다는 자서전에도 코펜하겐을 떠난 뒤에 가족에 대한 얘기는 고작 몇 줄에 불과합니다. 안데르센은 왜 가족의 실체를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그는 자신을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와 같은 비련의 주인공이라 여겼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난한 가족사는 자신이 겪은 고단함을 부연하기 위한 소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족을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가족한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막상 성공한 후엔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동화책이 인기를 끌면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는데 그 유명세조차 귀족들의 꽁무니를 쫓는 데 활용할 정도로 그의 시선은 언제나 상류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유명인사의 거처를 불쑥 찾아가거나 귀족들의 저택에 초대받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죠. 국가에서 지원금을 타내면 어김없이 해외로 나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다니며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여행을 즐겼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호텔을 옮겨 다니거나 셀럽들의 집에 얹혀 사는 건 역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생 동안 제대로 돈을 모은 적도, 제대로 된 자기 집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안데르센이 죽었을 때 국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찾았지만 조문 인파 속에 가족이라 부를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데르센이 남긴 작품 중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은 무엇일까요? 유럽 최고의 동화 작가로 만들어준 미운 오리 새끼였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요동치는 마음을 표현한 인어공주였을까요? 공교롭게도 그가 가장 정성을 쏟은 작품은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이었습니다. 41세라는 조금은 이른 나이에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자서전을 발표했고, 이후 10년에 한 번꼴로 업데이트를 하며 총 3권이나 발표하였는데요. 64세 때 출간한 세 번째 버전에 이르자 무려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 분량이 되었습니다. 비공식 자서전도 하나 있습니다. 20대 때 루이스 콜린에게 프로포즈용으로 전한 자서전까지 포함하면 자서전만 무려 4권에 달합니다. 이러한 열정 덕택인지 안데르센의 자서전은 세계 5대 자서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토록 그가 자신의 자서전에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관심받고 싶어서입니다. 안데르센은 자신을 낭만주의자로 알아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첫사랑에 받은 편지를 목에 건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망자의 로맨스를 너무 비약한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평생 가슴에 지니고 다녔던 물건으로 보입니까? 작금의 기술로 만든 주머니도 평생 몸에 지니고 다녔다면 저렇게 깨끗하게 보존될 리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구원 중에 그녀에게 듬직한 약혼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는데요. 설마 거절당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무엇보다 보이콧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남동생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했다는 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애절한 편지와 일기를 남겼고 그 자료들이 현재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죠. 노년에 이르자 젊은 남성들과 육체 관계를 즐겼으며 파트너와 함께 정기적으로 사창가를 찾았을 정도로 성적 욕망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림 형제를 찾아간 일화를 통해 그가 얼마나 관심에 목말라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그림 형제는 독일에서 존경받는 학자들이었으며 그들의 동화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유럽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자신 역시 그들 못지않은 유명인이라 믿었던 안데르센은 독일을 여행하던 중에 초대장도 없이 불쑥 그림 형제를 찾아갑니다. 형인 야코프 그림을 만나 인사를 건넸으나 막상 그는 안데르센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안데르센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하나씩 열거해가며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던 야코프가 한 편도 알지 못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포기하고 멋쩍게 뒤를 돌아섰다고 합니다. 보통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
부끄러워서라도 당장 자리를 떴을 텐데 안데르센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봐 줄 때까지 구걸이라도 하듯 호소하다 도저히 방법이 없자 뒤돌아섭니다. 그보다도 이 일화를 자신의 자서전에 포함시킬 만큼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안데르센의 웃지 못할 중2병 같은 일화는 차고 넘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의 작가 영국의 찰스 디킨스도 그와 서신으로 친분을 이어가다 한번 자신의 집에 잘못 초대했다 계속되는 민폐 때문에 괴로워하다 결국 안데르센과의 관계를 손절한 걸로 유명합니다. 안데르센의 주석서로 유명한 주석 달린 안데르센의 작가 마리아 타타르 교수는 출판사로부터 처음 주석서를 제안받았을 때 바로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싫어하는 작가를 위해 인생의 몇 년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안데르센을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작품과 별개로 인간 안데르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평과 축에도 못 끼는 저 같은 무쟁이도 알면 알수록 싫어지는 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니까 말이죠. 지난 시간에 남매를 동시에 사랑하던 안데르센만의 독특한 사랑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그의 연애사는 인어공주 편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인어공주 편을 참조하세요. 대신 오늘은 그의 평생 친구이자 찐사랑 에드바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 편지나 자서전을 바친 행동에서 알 수 있듯 여성에 대한 안데르센의 사랑은 공개적이면서 과정이 많습니다. 반면 남작 스탐페, 황태공, 카랄 알렉산더, 무용수 사로프 등 남자들에게 이끌리는 감정은 은밀한 만큼 그를 더욱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안데르센의 심장을 가장 오랫동안 뛰게 만든 사람은 역시나 에드바르였습니다. 후원자 콜린의 아들이자 인어공주 왕자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에드바르는 안데르센의 유언에 따라 그가 남긴 재산과 저작권의 상속자였으며 죽어서도 안데르센 옆에 묻혔을 정도로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그에 대한 열정은 안데르센의 여러 작품에 뚜렷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에드바르에게 남긴 편지 한 통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당신은 내 또래 가운데 내가 마음속 깊이 친밀감을 느끼는 단 한 사람이에요. 간절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혹시라도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면, 당신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당신의 신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제발 화내지 말아요. 나를 너라고 불러줘요. 당신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편지를 쓰는 동안 내 심장이 얼마나 뛰고 있는지 아마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손발이 오글거려서 더 이상 못 들어드리겠네요. 안데르센에게 평생 후원자이자 훌륭한 논평가였던 에드바르는 작품이 출간되기 전 편집과 교종을 도와주던 안데르센 동화의 숨은 조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품에 대한 도움 말고도 그가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애 같은 투정과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동을 일삼는 안데르센을 평생 동안 곁에서 받아주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안데르센의 금전적인 후원자라면 에드바르는 평생 그의 투정을 받아준 정신적 후원자였습니다. 에드바르는 안데르센이 죽은 후 회고록을 작성하는데요. 평생 친구 맞나 싶을 정도로 안데르센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쏟아낸 걸로 유명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동화의 아버지가 아닌 인간 안데르센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에드바르는 안데르센과 후대 독자에게 여러모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광장에 그의 동생 하나를 세우기로 하는데요. 안데르센은 밑그림을 들고 찾아온 기획자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어린아이를 곁에 두고 다정하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일기장에 그날의 소회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이를 내 등에 태우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적이 없다. 내가 쓴 이야기는 어린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어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어린이들은 단지 내 이야기의 표면만 이해할 수 있으며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야 온전히 내 작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어공주나 눈의 여왕 등 심오한 작품들을 생각해보면 그의 말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니죠. 안데르센은 동화 작가로 조금 알려지자 귀족들의 저택에 방문할 때면 어김없이 아이들의 곁을 먼저 찾아가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종이오리기에도 소질이 있었던 그는 동화 구연에 더해 맛깔나는 종이오리기 공연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종이오리기 작품을 따로 모아서 엮은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떠나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모습도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화를 내면서까지 아이들을 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데르센은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간 건 그저 귀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 행동일 뿐이라는 게 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여전히 동화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